7월 첫째 주 로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의 피고인들이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최근 온라인상에선 일반인들도 쉽게 사이코패스 진단을 할 수 있는 테스트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대한 허가실을 알아봤습니다. 민간 법률 플랫폼 로톡에 이어 로엔굿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9년간 지속돼온 지난한 싸움도 곧 결말이 날 전망인데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최근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선 떠도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고 너도 나도 정상이냐 이상이냐 자평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사이코패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되고 활용되는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죽은 두 여자 말이야. 뭐 공통점 같은 거 없나? 다 이혼이라는 점. 상당히 예쁘다는 거.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그리고 빨간 옷.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두 명 다? 아니요, 3명 다. 이춘재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 범죄 심리학계에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유형이라 말합니다. 사이코패스, 우리말로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춘재와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조두순, 그리고 최근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등이 국내 극악한 사이코패스로 꼽힙니다. 한국은 지난 1991년 로버트 헤어 박사가 만든 PCLR,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정신 이상 정도를 분류합니다.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평가하는데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이 27점,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은 29점, 계곡살인 이은혜는 31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점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38점입니다. 나는 몇 점일까? 최근 인터넷에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떠돌고 있지만 학계는 신뢰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프로파일러 같은 전문가가 피의자와 대화하며 전검사, 본검사, 후검사 등 제대로 된 PCLR 체계에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어야 실제적인 사이코패스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방식이 북미권 재소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문항이고 2023년 한국의 상황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도 2000년대 초부터 현실에 맞는 문항을 개발 중이지만 문제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PCLR 검사가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는 사회 곳곳에 사이코패스가 포진하고 있다는 속설. 다만 근거 없는 이야기에 홀려 신뢰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갖고 남을 판단하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과외입을 통해 알게 돼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 등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 모두 아실 겁니다. 이 사건들의 피고인들이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요즘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모시고 관련 얘기들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사이코패스 검사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일반인들도 요즘 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수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이 사이코패스는 누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일반인들 속에서도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다 하지도 않고 또 사실은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그 이유가
어떤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또 범행 동기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공감 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그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좀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이제 신빙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의 그 성장 과정이라든가 학교에서의 생활 기록부 또 병원 기록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입체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검사를 할 때 의도적으로 조금 허위 답변을 할 수 있지도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원래 뻔한 거짓말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만약에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의도를 가지고 왜곡 답변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가 흐트러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평면적인 그런 접근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범행 이전과 이후 또 범행 수법 또 이 대답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 또 과거에 있어서의 그 생활 기록부라든가 또는 그 지인들의 어떤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왜곡을 했다라고 해서 이 결과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뭐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조계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점수 어디에 활용이 되나요? 공식적으로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형량의 유불리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형을 받고 나온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거나 또 보호 관찰 기간을 결정하거나 하는 이런 것과 연관이 이제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단 나오고 난 뒤에 뭐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가 해서 완전히 사회와 격리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복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재범 가능성 그것을 이제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언제 어떻게 사실 이 사이코패스를 맞닥뜨릴지 모르는 이제 좀 그런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좀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사이코패스 범죄를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을 괴롭히면서도 그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이기는 그런 힘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이 저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좀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둔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개인을 어떤 감별기에 넣어서 수치로 나와서 격리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대책이 뾰족하게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는 뭐 선천적인 것이다, 뭐 후천적인 것이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집단에는 뭐 사이코패스가 꼭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거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는 사실은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한 30년, 40년 이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백지 상태와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 라틴어로 이 타블라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양육 환경이 훨씬 그 열악하면 이 어떤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그 품성 또는 범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이냐 아니면 양육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인데, 설사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도 주위에 있는 그 양육 환경이 좀 양호하면 그렇게 행동으로 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태어날 때 그런 요소는 좀 적었지만 학대라든지 그런 양육 환경이 굉장히 가혹하게 되면 또 그런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유전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범죄성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이런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강력 범죄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사실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지금 뭐 최근에 발생된 그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가 소위 그 괴물들을 많이 양산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그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사회가 어떤 고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과 또는 그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가지고 있어야만 이러한 그 괴물들이 양산되는 그러한 그 현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이제 국내에서도 좀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좀 꾸준히 연구를 해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택시나 부동산 업계에서 자주 등장하던 신종 IT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충돌,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영역까지 번진 것도 이젠 최근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법조계에선 로톡에 이어 로엔굿도 변협과의 전면전에 나서면서 배수의 진을 친 양측의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인데요. 리걸테크 바람을 저지하려는 변협과 규제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스타트업 간 갈등, 이제 결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계속하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징계 사유를 반복하는 경우 당연히 더 강한 징계를 하게 되는데, 변협의 다음 조치를 예상한 민명기 로엔굿 대표. 징계 규정에 따라 자신을 제명하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저를 제명하십시오. 저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시 집행부가 총사퇴할 것을 제안하면서 로엔굿 서비스를 고발했을 땐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도 예고했습니다. 직역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대치 전선은 곳곳에서 확대 중입니다. 변협은 로엔굿 외 로톡과 9년째 다투고 있고, 한국세무사회는 3.3과 크몽을 법정에 세우려는 분위기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직방 압박도 이제 시작이란 분석. 이들 갈등의 공통점은 기득권 침해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최근 택시업계와의 다툼에서 최종 승리한 타다. 다른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타다 상황에 힘입어 거대 권력에 맞서고 있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변협과의 전쟁에 사활을 건 로톡은 헌재 헌법소원 심판과 공정위 시정명령에 이어 법무부의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를 두고 3차전을 치르는 중입니다. 앞서 두 차례 싸움에서 사실상 이겼다는 평가를 받지만 회사 손실이 상당해 직원을 절반 감축하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변협은 로톡이 공익성을 배제하고 독점적 행태로 부당한 사익만 추구해 불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로톡이 변호사에게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연결해섭니다. 로엔굿은 어떨까? 변협은 로엔굿의 소송금융 서비스를 지적합니다. 소송금융 서비스는 민사재판,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원고에게 변호사 착수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하고 최종 승소 시 사전 약정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변협은 변호사 알선과 대출 서비스가 결합한 변호사법 34조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로엔굿은 사전 법률 플랫폼 입장에서 오로지 스스로 사익 추구하는 부분 외에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또한 기자회견 자체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저희는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떤 이유로 로엔굿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지 제가 알게 된 순간 저는 지난날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느꼈습니다. 그저 민간 플랫폼이란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닷물이냐, 혁신의 싹을 짓밟는 행태냐. 양측 대립은 끝을 달리지만 법무부는 아직 함구 중입니다. 이거는 법원을 가야만이 결판이 납니다. 플랫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단 한 번도 법원의 땅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이유로 법무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정 승부.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 간 마지막 싸움일까? 전쟁의 서막일까? 선진국보다 늦은 K-리걸테크는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가 2023년 하반기 개편을 맞아 앞으로라는 새로운 코너를 야심차게 마련했는데요. 한 주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뉴스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법적의 동정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앞으로 함께 해주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첫 코너 첫 순서인데요. 네. 좀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양윤섭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영상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2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이고 주로 송무와 자문 위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제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에 대한 이 사생활 영상이 유출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황의조 선수의 그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온라인에다가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는 수십 명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한 영상 그리고 사진이 있다라면서 이 실제 영상까지 올리면서 굉장히 지금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이 사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황의조 선수가 이제 피해자냐 가해자냐 지금 이를 두고 굉장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황의조 선수와 이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영상 유포자 중에 누가 피해자라고 보시나요? 네, 현재 황의조 선수가 유포자를 형사 고소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황의조 선수는 도난당한 휴대폰에서 촬영물들이 유출이 되었고 유포 관련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황의조 선수의 주장처럼 이런 촬영물들이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면 현재까지 황의조 선수에게 적용될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러한 영상 유포로 인해서 성범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좀 표면적인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황의조 선수가 약간 피해자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영상에 대한 유포된 영상이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불법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이제 황의조 선수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동의 여부를 판단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을 했다면 황의조 선수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황의조 선수는 이러한 촬영물들이 불법 촬영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라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촬영 동의 여부는 보통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카메라를 바라보는지, 촬영 전후의 대화, 카메라가 놓여 있는 위치, 카메라의 고정 여부, 촬영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입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가 촬영자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정들을 통해서 영상을 이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포자가 따로 존재하고 네. 촬영물들의 당사자가 또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촬영 상대방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이러한 촬영물들이 합의할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몇 가지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사실 이렇게 판단 여부를 가리기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근데 이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 지금 황의조 선수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유포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허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 유포자가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 아닌 정말 일면식도 없는 제3자라면 이게 좀 처벌의 차이가 있는 건지 또 게시물의 내용이 진짜 황의조 선수 말대로 허위일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유포자가 전 연인인지 여부는 촬영물 유포로 인한 처벌보다는 유포글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유포자가 전 연인이더라도 황의조 선수와 다른 여성들의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정도가 더 무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위 게시글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황의조 선수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받은 뒤 출국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본다면 조만간 이러한 게시글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당 사건 논란을 가지고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의조 선수 이슈 이 정도까지 듣기로 하고요. 자, 이번 주 법조계 동정으로 좀 알아볼 내용, 대검찰청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개선 방안을 한다는 소식이죠. 이거 시행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얼마 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 형사재판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어 왔고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불복하는 방법이나 재판 중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 등 형사재판 전반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좀 실행 내용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검찰이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기소할 때에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로 재판 절차 진술권의 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고 진술 의사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건 결과를 문자로 안내할 때에는 과거에는 결과만을 안내하였는데요. 이제부터는 결과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 뒤에 재판 절차 진술권에 관해서 상세한 안내 사항들을 함께 발송해서 피해자가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재판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좀 더 두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이로 인한 향후 효과나 기대가 되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저도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좀 개진했었는데요. 이런 피해자는 보통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뒤에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기까지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이 피해자의 심리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것, 경제적인 상황들은 달라지기 마련이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재판 절차 진술권의 의미나 절차를 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법원에 알리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진술권 활성화를 통해서 판사는 재판할 당시의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에 대한 엄벌의사, 2차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정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검사도 피해자가 엄벌을 바란다면 이러한 의사들을 반영해서 판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좋은 취지의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앞으로 코너 첫 시간이었는데요.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